권한대행 서열 3위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제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내란진의 부지가 분명치 않고 헌정질서 수호 역량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한다면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국정 안정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국무위원 그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네. 생각하시기에 12.3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회부총리로서 그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사회 통합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극우 파시즘의 바로 이에 따른 갈등과 혐오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죠. 저는 양극단이 다 문제가 크다. 정말 좀 중심으로 다 우리가 좀 다른 극단에 누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런 극우 파시즘 왜 준동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기에. 어느 나라나 지금 그 세계적으로 참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양극단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지적을 할 때는 특히 이제 디지털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정 편향을 강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 양극화가 더 강화되고 또 정치적인 그 권위에 대한 그 불신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그걸 부추기고 있죠. 제가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이신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사회부총리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수와 극우는 다르죠. 이걸 좀 알기 쉽게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부총리시니까. 보수나 진보는 보수와 극우. 극우 극자 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집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수와 극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수와 극우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는 법과 질서, 전통과 윤리 같은 것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이념이 있는 거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고요. 극우 파시즘은 민주, 인권, 평등, 법치 같은 사회적 합의를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을 그런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는 행위는 보수주의, 보수의 가치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일반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언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냐고 묻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부총리십니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네, 사회부총리로서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조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극우적 형태 맞죠? 네, 그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시기에 정부가 저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국정 안정이고 민생을 정말 살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고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배신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회부총리로서 좀 곤혹스러우시겠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좀 해주시죠.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봤는데도 판단을 못 하십니까? 법적인 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국무위원으로서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친위 쿠데타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국우화의 결과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극우 극자에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P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신진욱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주화 이후에 극우의 확장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87년 이후부터요, 극우의 확장 과정을 초기적 조직화 단계, 대규모 조직화 단계, 극우의 대중화 단계, 그리고 극우의 주류화 단계. 극우의 주류화 단계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등장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구체적인 그런 이론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언급할 아니, 대한민국의 네. 사회부총리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 출신으로서 네.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또 학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해보시죠. 국무위원으로서는 좀 이런 부분에 저 분석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인데요, 지금.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요,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선 뒤에 요직 곳곳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는 저 뒤에 대한민국 국회 정부위원석에도 앉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부총리, 이 4단계가 도달하고 나면 지금 4단계를 지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뉴라이트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이제 지적을 하신 그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분들을 뉴라이트로 다 저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정입니다. 저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어떤 단계로 진화할 것 같습니까? 극우가 주류화 권력화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저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십니다만 반드시 저분들이 극우일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가 어떤 걸로 짐작이 되시냐고요? 제가 그 말씀의 그 지리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래요, 언론가들하고 언론 쪽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해보면요, 이 4단계에 도달한 윤석열 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종 5단계를 획책했다,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 PPT 보시면요, 이미 주류화 권력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 독재체제, 파시즘 독재체제로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극우 말씀하시는 그 극우의 문제나 또 극자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오히려 좀 중립적이고 좀 화합적인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꺽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게 되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부의 수반이 중앙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모이기 그 정부의 위해서는 수반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미 중립이 무너졌죠. 중립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더 신뢰를 쌓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젯밤 MBC가 보도한 노상원 수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파시즘 독재국가 수립우도,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이어서 윤석열식 파시즘 군사독재 수립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제 의혹의 제기나 이런 좀 불신을 자꾸 키우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증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은요, 단순 야당 경고령이나 계몽령이 절대 아니고요, 윤석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시즘 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저는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든 이번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정말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화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비상계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내란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떻든 지금 이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합해야 된다, 또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분열로 나가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사회부총리로서요. 그 방법을 한번 국민들께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사회적인 불안 또 그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특히 정치권 또 뭐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리더들이 정말 화합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인정하시죠? 그런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법치 국가인 만큼 법적인 절차에 맡겨야 되고요.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정말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 고기동 차관 나와주십시오.